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임종영 학예연구사께서는 우리 그 지역에 특히 의향이라고 불려지는 5.18이라고 하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겪은 고장이죠, 우리가. 그런데 그 후에 만들어진 소위 공공미술 관련한 공공미술 작품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아픈 마음으로 그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작품에 대해서 열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임종영 지금 학예연구사께서 문제로 가장 얘기하고 지금 확 와닿는 어떤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광주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는 상당히 좋은 그야말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김허경 교수님께서 지금 토론해 주신 내용 중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그 방향성 같은 거를 또 지적을 했어요. 그 방향이 어떻게 이제 공공미술의 형태로 구현돼야 되느냐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또 뭔가 미니멀한 형태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특정하게 뭔가를 지정해버리는, 규정해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간접적인 방식, 그리고 특히 공공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가치를 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두 번째 주제 발제와 지정 토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제, 전시 사례들로 본 공공미술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해서 예술공간 집 문희영 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술공간집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문희영이라고 합니다. 며칠, 한 2주, 3주 전쯤 됐을까요? 제가 센터장님께 이 공공미술에 관해서 얘기를 듣고 제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또 내가 공공미술에 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과연 공공미술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을까, 공공미술을 많이 체감하고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이번에 발제하는 내용들은 예술가 집단 안에서 일을 해오고 있는 저의 입장이 아니라 그동안 공공미술을 향유해온 그 집단 속에 속하는 어찌 보면 향유자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분히 저는 전시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 기획자의 시선으로 공공미술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또 새로운 대안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한번 발제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네 개의 사진을 제가 첨부를 했는데요. 이 네 개의 사진들이 각 네 개의 전시 사례들입니다. 앞서 두 분이 발제해 주셨을 때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에서 공공미술을 뭐 역사와 되게 큰 과제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토파보기라는 뜻처럼 네 개의 전시만으로 조금 세밀하게 그 사례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 전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공미술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고 공공미술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 하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앞서 발제해 주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약간 어떤 거대한 조형물 아니면은 뭐 상징적인 벽화라던가 큰 마을 사업들, 그런 것들로 인해 이루어진 뭐 감천마을 사례라던가 그런 약간은 거대성을 가진 것들을 많이 연상을 하게 됐었어요. 하지만 진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왜 필요할까? 우리 삶에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고 있을까? 그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랄까 하드웨어적인 형식의 예술 방식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전시라는 소프트웨어적 형식으로 한번 하고 다시 사라지는 그런 형식으로도 공공미술이 더 많이 발전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제가 말미에 써놓은 글인데, 저는 이 글을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랄까 거대한 낯섦이 아닌 익숙한 친밀함을 조금 보고 싶다. 그래서 공공미술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좋겠다는 생각에서 4가지 전시 사례들로 공공미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전시 기획자의 시선으로 되짚어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시는 4개의 전시인데요. 지금 여기 소촌 아트팩토리에서 열리고 있는 2개의 전시 사례와 그리고 다른 사례들, 동구와 남구에서 진행되었던 전시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동명동 마을사람 골목 이야기 전이라는 전시였는데, 지난해 제가 수많은 전시들, 뭐 도시재생 막 그런 관련 타이틀로 해서 많은 전시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주요하게 봤었던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 2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 사례는 동명동 마을사람 골목 이야기 전으로 지난 가을에 진행이 됐었어요. 저와도 뭐 저희 갤러리에서도 전시를 했었던 작품이기도 해서 더욱 친밀감 있게 보게 됐었는데, 여기는 그 동명동에 아직은, 동명동도 저희 갤러리가 위치한 곳도 동명동 인근인데, 동명동도 거의 뭐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한 곳은 완전히 낙후된 모습 그대로 있고, 그런 2가지 모습이 공존하는데, 그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둔 박일구 작가의 사진과, 그리고 지금도 도시 곳곳에 있는 폐허가 된 곳이라던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라던가 그런 곳들을 흑백 사진으로 꾸준히 기록하는 윤재경 작가, 그 2 사람이 동명동 마을을 전시장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제가 했던 전시는, 여기 다시 먼저 조금 보면요, 제가 2018년도에 저희 공간에서 박일구 선생님의 전시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그 선생님이 92년도, 93년도 그때 광주의 모습을, 동명동 쪽의 모습을 기록했던 사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전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잊혀진 장소만 잊혀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단어들도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사진관인데 옛날에는 사장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양복을 만드는 곳 양장점이라고 했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모든 사라진 모든 것들이 많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동명동 골목길 담벼락이 전시장이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 전시가 반가웠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다시 이 뭐 공공미술의 사례로서 다시 이렇게 읽히기도 하지만, 그때 이 전시를 보면서 이 작품들 저희 갤러리에서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전시가 됐을 때는 특수한 사람들, 작가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라던가 그렇게밖에 향유하지 못했지만, 이게 직접 그 주민의 삶과 연관된 장소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장소에서 주민들은 지나가면서 그때 여기가 있었지, 우리의 시간은 여기였지 하고 굉장히 친밀감 있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전시 기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연장이 되어서 11월 말까지 전시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매체에도 소개가 됐긴 했는데, 정말 그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감정이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그 거대한 낯섦이 아닌 익숙한 친밀함이 어찌 보면은 공공미술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달 동안 전시가 되면서 주민들, 이쪽으로 오가는 주민들, 물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은 예술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끄집어내주고 나의 시간과 나의 추억, 우리들의 같이 공존하는 기억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환기시켜 주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용어나 어떤 뭐 거대한 작품이 아니어도 어떻게 우리 일상에 파고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말해주는 사례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시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철길 풍경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예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곳이거든요. 푸른 길로 만들어서 사라지고 없는 장소들이지만, 이곳에서 끊임없이 50년, 60년간을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그곳에 대한 굉장히 강한 기억들이 있죠. 하지만 지금 앞서 임종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무차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장소를 추억하는 게 아니라 그저 새로움만을 많이 쫓아가는 시대에서 우리가 가진 이 추억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사례였다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골목길 담벼락에 쭉 늘어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 전시의 백미는 바로 여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뭐 이걸 보면서 뒷모습이긴 한데 그 뒷모습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이 옛날을 추억하는 거는 지금의 메마른 정서를 뭔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 사진이야말로 이 마을을 오가는 분들은 다 지금 이 연령대가 되셨겠죠. 여기에서 자식들을 일구고 살아가고 했던 그 모든 추억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이었었거든요. 이게 동구 인문 원형화 기록 사업이라는 그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시였지만 이거를 다시 공공미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본다면 이런 사례들이야말로 정말 미술이라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파고들고 스며들고 침투하면서 그들의 삶을 조금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방식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연령대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연령대 분들은 미술관에 간다거나 뭐 어디 이렇게 작품을 감상한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낯선 분들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전시의 형태로 새로운 환기를 시켜줬다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미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줬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바로 공공미술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상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갤러리에서 진행되었던 사례고요. 그리고 다음 전시는 이 전시도 작년에 제가 봤던 전시들 중에 작년 연말에 저도 바빠서 못 보다가 부랴부랴 가서 챙겨본 전시였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버랩을 운영하는 김선영 선생님이 오버랩을 운영하는 그 활동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오버랩이 위치한 월산동이 제가 저도 이 공간을 한 4번 정도 갔는데 갈 때마다 길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한 번 가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주변 환경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월산동은 약간은 달동네라는 인식도 있고 광주에서는 무슨 지구 해가지고 도시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와는 조금 거리가 먼 곳이었는데 처음 이 오버랩 공간을 찾아갔을 때는 골목골목들로 모두 집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이 전시를 보러 갔을 때는 이러한 공간으로 돼 있었어요. 그 오버랩이 있는 여기는 오버랩은 아니고요. 다른 공간인데 오버랩이 위치한 2층 주택집 주위가 거의 다 새로 길이 나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갈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고 갔었던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갈 때마다 굉장히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도시가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는지, 정말 의미 있게 달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나는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앞서 임종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쉬움이 너무나 컸거든요. 근데 이 공간들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저도 전시 기획자의 입장으로서 이 공간을 계속 보면서 요거를 정말 전시로 무언가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오버랩하고 남구에 있는 달매마을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전시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작가 6명과 그리고 기획자들이 이 달매 마을을 계속 리서치를 했었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살았고 이곳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장소에 대한 탐독을 해갔었던 거죠. 그래서 그 탐독을 바탕으로 해서 사진을 하는 이세연 작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공간의 곳곳의 모습들을 어느 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곳곳에 사진을 붙여서 이 공간들을 다시 환기할 수 있게 해줬고요. 이거는 김자희 작가의 작품인데 철거되고 난 빈집들에서 조금씩 물건들을 모아드렸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마치 또 하나의 빈집의 재단처럼 여기에 이렇게 성스럽게 꾸몄는데 여기에 이제 조명도 같이 설치가 되어서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조금 불빛이 너무 약하긴 한데 이렇게 해가 저물고 여기서 불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무언가 밤의 어떤 성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굉장히 이 물건들은 그 마을이 폐허가 되기까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고 그 흔적들을 다 담은 물건들인데 이제 그 폐허가 된 공간 앞에서 재단의 제물로서 바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부속 전시라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컨텐츠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그 주민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거든요. 모여서 이렇게 같이 사랑방 같은 그런 공간인데 여기에서 그분들의 생애를 가지고 또 다른 전시 안에 전시 형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꾸며놨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굉장히 그때 이제 저도 이 전시를 보러 가서 여기 안에 계신 할머니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인생 별것도 아닌데 우리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다니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미술이야 이런 것도 미술이 되냐 막 그런 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어찌 보면 하잘 것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예술이라는 거대한 포장지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옆 동네 어떤 선물처럼 이렇게 이분들한테 그래 이 할머니들의 생애에 이 모든 생애가 다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찬가를 해드리는 것 같아서 되게 좀 흐뭇한 그런 느낌이었었고요. 그래서 또 이거는 설박 작가의 작품인데 설박 작가의 작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산수의 모습들을 층층이 쌓아 올린 듯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그 상들을 가지고 모아서 쌓아 올려서 이렇게 조형물을 간단한 조형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견고하게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조형물들이 아니라 한시적이지만 작품으로 그분들의 생애 그리고 이 월산동 달매 마을에 대한 해석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해놨는데 이것들이 이 지점이 바로 이전에 봤었던 동구에서 진행되었던 사진전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굉장히 밀착해서 아 이게 예술이다. 그분들은 거의 뭐 동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그분들은 그 동네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죠. 정말 5.18 조형물이 아무리 거대하게 있더라고 해도 이것을 가서 느낀다기보다는 항상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소소하지만 예술이라는 게 불러들일 수 있는 작은 재미와 행복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서 지난해 전시되었던 이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전시되었던 것들 중에서 공공미술의 범주로서 공공미술이라는 의미로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그 마을 입구에 전시되었던 김현돈 작가의 이 달매 마을, 달팽이 마을이라는 이 달팽이 모양을 상징화한 그런 조형물이 앞에 설치가 돼 있었고요. 이런 것들도 마을 곳곳에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됐었고 이렇게 관람자들이 가면은 기획팀에서 바로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오다 가다 말을 해주시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전시들 두 가지 전시들을 보면서 어떤 공공미술이 지향하고자 하는 대중과의 친밀감 그리고 어떤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영구적으로 설치된 벽화나 조형물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정말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례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개의 사례는 지금 소촌미술관에서 소촌 아트팩토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프로젝트인데 하나는 별밤미술관 많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별밤미술관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도 너무 되게 반가운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게 설치된 것도 9월 17일이었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셧다운된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미술관을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예술이란 게 나한테 정말 중요했구나. 나는 예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예술을 되게 고파하는 사람이었구나. 예술을 보면서 나는 되게 내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별밤 미술관이 새로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밤에 이렇게 열린 공간에 모든 미술관들, 모든 공공기관들, 문화시설들이 문을 닫힌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미술관이라는 게 우리 삶에 또 하나의 어떤 키워드를 분명히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사진은 첫 번째 전시하셨던 송필홍 선생님의 전시이고요. 그리고 세 번의 전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센터장님?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송필홍 선생님 그리고 이남 선생님, 이호국 선생님 이렇게 한 달씩 해서 전시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내가 이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한 입장이 아니라 이 별밤미술관을 감상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정말 어디를 갈 수 없는 북적거리는 도시 안을 배회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상황에 있어서
공원을 산책을 하고 뭐 호수를 산책을 하고 밖으로 나가고 자연을 찾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원을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내가 주민이라고 한다면 아, 이게 바로 예술이 우리 삶 바로 가까이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 별밤 미술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변화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이호국 선생님의 전시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앞서 그 두 사례와는 다르게 두 사례는 어떤 그 장소적인 특징 그리고 뭐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그 주민들과의 화합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의 생각을 읽어낸다거나 어찌 보면 앞서의 그 두 사례는 주민들이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술가 기획자들이 그 주인공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줬었고요. 하지만 이 별밤미술관이라는 거는 지금까지의 어떤 운영 방식으로는 일단은 그 도심의 어떤 한적한 공간에다가 미술관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쌍방향의 전시 사례는 아닌 거죠. 하지만 그 별밤미술관을 그런 방식으로 쌍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정말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서의 사례처럼 그 동네 별밤미술관이 내년에 한 5개 동 정도 더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놓이는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장소가 가진 의미에 따라서 이것들을 예술가들이 새롭게 그 장소를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이 별밤미술관 안을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마을의 주민일 텐데 그 동네의 주민들이 이 작품들을 자기가 스스로도 또 주인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너무 유명 작가가 전시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또 유명 작가의 전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장소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식의 의미들을 더 포함을 시키면 이 별밤미술관이 더 많은 그리고 또 공공미술의 전시 사례로서 또 새로운 길을 더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날 폐막했던 산단 비엔날레인데 저도 처음에 2018년도에 산단 비엔날레가 열렸을 때 굉장히 생소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촌 아트 팩토리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입지는 아니라서 저도 이제 마음 먹고 와서 전시를 보고 마음 먹고 와서 하긴 하는데 여기로 올 때마다 이 공간이 가진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공공미술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공간이 만들어진 배경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 공간 자체도 정말 공공미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2018년도에 안전진단이라는 소촌 도큐멘타 안전진단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도대체 이게 안전진단 그리고 예술 이게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뭐 예술가의 환경에 대한 안전진단 그리고 이곳이 위치한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문제를 통합해서 안전진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전시도 굉장히 독특했었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 산단 비엔날레라고 하는 어떤 전시 자체가 그냥 단지 전시 성격이 아니라 장소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전시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공공미술의 범주에서 충분히 이것들을 다시 재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같이 이렇게 소촌 도큐멘터 안전진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드로잉 파티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고 그리고 요번에 2020년 12월에 전시되었던 저도 끝나기 바로 며칠 전에 부랴부랴 와서 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뭐랄까 비엔날레라는 이름은 듣고 있지만 어떤 선생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엔날레 가서 작품을 보면 굉장히 지치게 된다고 너무 많은 것들이 포화 상태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런 생각들은 조금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단 비엔날레 굉장히 미니멀하게 진행이 됐었지만 이것이 가진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산단이라는 이 지역에 대한 해석도 있었고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해주었는데 전시를 해주었는데 여기 바로 앞쪽에 보면은 그 컨테이너들이 연결된 위쪽에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인터랙티브로 해서 제가
그 QR 코드로 질문을 받으면 질문을 다시 입력하고 그런 인터랙티브 작용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최영석 작가의 조각 작품에 미디어를 입힌 그런 작품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그래도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진 않았지만 다채롭게 작품을 보면서 이 산단이 위치한 이 장소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느낀다. 이런 두 가지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또 이와 마찬가지로 앞서 그 별밤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이 산단 비엔날레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 볼 수 있는지, 이 장소성을 다시 한번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이 왼쪽 앞서 봤었던 이 위쪽에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산단에 진입하는 입구에 굉장히 크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 그때는 이제 인터랙티브 작용은 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 그곳에서 할 수가 있을 테고, 아니면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장소에 이러한 작품들이 놓인다면 소촌까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도, 직접 내 발로 걸어오지 않아도 거기서 또 한번 느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별밤미술관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인터랙티브 아트를 주민이 가장 많이 이렇게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 다시 한번 설치가 된다면 꽤 좋겠다. 그래서 이 산단 비엔날레가 또 어떤 방식으로 주민의 삶에 파고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작품은 최근에 너무 많이 논란이 됐던 문준용 작가의 작품인데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조금 우리 지역에서 많이 봐왔던 미디어 아트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전시이고, 이 소촌 아트 팩토리라고 하는 장속성과 결합된 전시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공공미술의 범주 안에서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가, 그 지점들을 조금 더 깊게 짚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나가는 말로는 제가 이 발제문에서 몇 가지 단어들을 조금 썼는데, 파고듦, 깃듦, 스며듦, 이런 단어를 생각을 해봤었어요. 공공미술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공공미술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 낯설고 거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가면서 그 클래스 올덴버그 작품이나 감천마을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내 주위에서 이런 전시적인 하드웨어적인 방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일상의 우리 삶의 파고듦은 훨씬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공공미술을 전시 사례들로 한번 다시 보면서 이것들을 더 확장시켜서 너무 거대한 공공미술이 아니라 우리 삶에 친밀한 그런 사례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발제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전시 사례들로 본 공공미술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해서 문희영 예술공간 집 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정토론 세 번째로 지정되신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님께서 지정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광주대학교 김항집 교수입니다. 제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세 분의 발제자나 토론자 분들하고 전문 분야가 워낙 달라서 저 친구가 왜 여기 있을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제가 재밌게 봤던 우리 해외 단신 중에 하나, 이 공공미술이나 예술하고 우리 부동산이 어떻게 관련될까? 물론 저 전공은 부동산은 아닙니다만, 그 얼굴 없는 화가로 해서 영국에서 그 에치라는 작품이 있었죠. 최근에 그게 완성이 되면서 그 결과로 이제 그 동네가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됐고, 그다음에 그 그림이 그려진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해서 그 영국 돈으로 한 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70억 정도 되는 그런 부가가치가 생성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공공미술이나 또 이 공공예술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이 공공미술이 오늘 우리 문희영 대표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이렇게 접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 협업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공공미술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개 장소가 마을이나 동네 또는 도시 또는 길이나 광장, 뭐 공장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미술과 또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접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결국은 그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우리 아까 양림동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또 월산동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재생하면서 이제 마을미술관이나 박물관들 같은 것들을 같이 만들면서 그 공간의 특성과 그 자원들을 이렇게 잘 도시재생에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진행된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하면서 중요한 이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맥락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컨텍스추얼리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시설을 하거나 공간을 개발할 때 그 주변 지역의 환경이나 자원 여건과 잘 조화되지 않으면 그 건축물이나 그 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공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도시재생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 공공미술을 하시는 우리 예술가님들도 와 계시고 오늘 작가분들도 와 계신데 조금 이 도시 재생과 연계해서 공공미술을 하실 때 주민들의 눈높이에 이렇게 조금 맞춰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까 우리 문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주민들 뭐 저도 포함해서 예술적 역량이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능력도 상당히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재생을 하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 공공미술이나 공간 예술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사실은 많이 생기는 거죠. 그 작가의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미술 프로젝트에서도 충분한 교류와 공유, 공감대 형성이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생을 통해서 공공미술하고 연계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쭉 얘기해 주셨고 또 그동안의 광주의 사례뿐만 아니고 외국의 사례들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 양림동이나 펭귄마을도 그렇지만 우리 도시재생과 공공미술이 연계된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통영의 동피랑도 그렇고 또 서울의 물레예술공장도 그렇죠. 그래서 재생사업과 같이 연계되면서 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생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구나 하는 그런 상당히 이제 신선한 충격들을 좀 주셨고, 아까 앞에서 우리 임 하계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광주의 공간들이 전부 자본의 논리로 재개발, 재건축, 전면 철거하면서 기존의 우리의 그 삶의 공간들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점점 당면에 있는데 재생을 통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의 큰 역할을 해주신 게 아까 공공미술, 공공디자인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여기 소천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광주의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할 때 제가 생각하는 반드시 이 재생을 해야 되는, 같이 연계돼야 되는 부분이 이 소천산단 또는 하남산단의 1순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소천이나 하남산단에 대한 전체적인 재생 적어는 없죠. 그 거점으로서 일단 소천 아트팩토리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뭐 그 선행 사례로서 아시는 대로 루루 지역에 그 졸페 라인으로 돼 있던 엠셔강 지역에 많은 공공미술과 예술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생을 성공적으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광주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공공미술이나 마을미술을 하시면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걸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앞에 우리 세 분 발제자들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그 재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또 도시계획이라는 이렇게 상당히 하드웨어적이고 또 이게 몰가치성의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주민들하고의 접점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요 매개체가 아마 이 공공미술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관계 맺기라는 부분들, 공간이라는 딱딱한 부분, 그다음에 사람의 생활이라는 우리 유기적인 부분들이 같이 연계고리가 될 수 있는 결절점이 바로 이 공공미술이 되리라고 싶은데요. 아까 또 앞에 발제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이걸 또 환경 문제와 또 비유해 주신 부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저도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되고, 그 동안에 우리가 세계유산이나 뭐 자연유산이나 이런 부분들의 가치를 중시하는 거는 이게 결국은 예술이나 미술하고의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굉장히 시간이 축적된 거고, 또 그 사이에 그 예술이나 미술의 생태계, 자연의 생태계도 조성이 되고 끊임없이 발전 진화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의 측면에 있어서 예술 작품이나 환경 자산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상을 잘 담는 부분으로 이렇게 공공미술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는 지금 앞에서 쭉 보여주신 것들은 다 우리 전문 작가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부 주민들하고 이렇게 접목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 저희도 도시재생이나 이렇게 설계하면서 같이 주민 참여의 설계 방식들이 요즘 점점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3D로서도 그렇고 또는 모형을 갖다 놓고 하는 디자인 샬레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주민들의 참여적 작품도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이 도시재생에서 만들어진 내용이나 공간들이, 그럼 주민들의 참여도나 관심도가 훨씬 더 증가돼서 그 공간에 대한 또 작품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또 하나고요. 아까 임종영 학예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통합 도시계획 청사진, 이거 굉장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그런 제도적 그 뒷받침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전국적인 이제 부동산 광풍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사실은 초기에는 건축이 도시계획에 별로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건축가들이나 또는 그 건축공간연구소, 지금 이제 바뀐 거기에 열심히 노력과 그다음에 국가도시건축정책연구소와 결합을 해서 도시재생에 건축가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포션들을 의무적으로 거의 규정을 했고, 그래서 초창기부터 이제 건축 설계나 이런 부분들 비중을 굉장히 중요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화예술 부분들도 이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공공미술이나 공공디자인의 결합을 이 도시재생 사업과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면 문화부와 같이 문화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공공미술이나 공공디자인 부분들도 같이 초창기부터 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접목이 돼서 일정 포션을 좀 같이 참여를 하면 보다 도시재생 사업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재생을 하다 보니까 문화부와 같이 문화도시 평가를 한 보름 정도 쭉 다녔어요. 근데 뭐 각 그 도시마다 이번에 이제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각 지역마다 이런 공공미술 또 여러 가지 우리 문화예술들을 접목해서 이 재생과 같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획들을 이제 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광산구가 우리 사실은 아시아 문화 중심 조성 사업에서 보면 굉장히 사업 비중도 작고 좀 소외되어 있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광주시가 문화도시를 하기는 사실 너무 좀 이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하고 있으니까 어렵고, 광산구 차원에서 그런 문화도시 사업을 같이 접목을 해서 재생과 같이 끌어가면 참 좋겠다 하는 뭐 개인적인 전 바람 사항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재생 사업과 연계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문 대표님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결국 공공미술이나 이게 커뮤니티 아트, 요 마을 미술이 결국 익숙함, 친밀함, 결국은 생활미술로 같이 접목이 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반드시 영속적이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까 보신 전시들도 그렇고, 또 최근에 그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유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팝업 공간, 또 팝업 예술, 이런 부분들과 같이 접목이 돼서 그 주민들의 그 시기에 맞는 또 그 시간성에 맞는 그 공공미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 주민들의 삶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도시재생 사업과 또 이 공공미술이 같이 친구가 돼서 같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 발제해 주신
전시 사례들로 본 공공미술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문희영 관장님께서 말씀해 준 것에 대해서 광주대 김항집 교수님께서 그 토론을 유익한 토론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혹시 질문을 하실 남은 얘기 있나요? 혹시 이제 질문은 뭐 특별하게 제가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해주신 말씀 중에 저도 가장 와닿았던 게 주민 참여 설계 방식이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공공미술이 계속 행해질 때 예술가도 있고 주민도 있지만 그 가교 역할하는 기획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 참여 설계 방식을 어떻게 주민과 예술이 협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갈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우리들이 가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